가족이란 이름 아래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잘못 볼 수 있습니다. 학벌도 별로, 집안도 평범, 말주변도 없는 사위.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 사위가 됐냐고. 장모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기본 예의도 없는 저 인간이 우리 딸 인생을 망쳤다고. 하지만 집안이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모두가 무너질 때, 단 한 사람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 망하는 거 안 보여요? 사위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더 망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우리 집 살려줘서 고맙다. 가족이니까 한 겁니다. 밉상이라 불리던 그 사위가 사실은 그 집안의 진짜 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삿날 아침, 김씨네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친척들의 차량이 하나둘 들어서고 거실에서는 장모 박순자가 음식을 나르며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 1년에 한 번 온 집안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사위 정우진이 아내 김미영과 함께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진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에 제대로 매지 않은 넥타이, 인사도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 어른들 앞에서 우진은 허리를 제대로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 하나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인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서방, 회사는 요즘 어떤가? 우진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고 삽니다. 그 짧은 대답에 거실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큰아버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모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도 저렇게 건성으로 대하다니.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사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사상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그 어디에도 제대로 끼지 못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앉아있긴 했지만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짧게 답할 뿐 먼저 말을 걸거나 분위기를 띄우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인 김태수는 사업가였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날도 중요한 거래처 사장 한 분이 제사에 참석을 왔습니다. 태수는 우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가서 인사라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진은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지만 제대로 된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냥 넘어갔지만 태수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게 어디 사위 노릇인가. 처가에 잘 보이려는 노력은커녕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하다니. 순자 역시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 이모부 한 분이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학교 어디 나왔나? 우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 나왔습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촌형은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디인가? 우진은 역시 짧게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학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도대체 미연이가 뭘 보고 저 사람을 선택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친척들이 마당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동안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위 좀 이상하지 않아?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미연이 인생 제대로 꼬였네. 순자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인척 전부 떠난 뒤 태수와 순자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위 녀석 오늘 좀 심했어. 거래처 사장님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순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봤어요. 기본도 안 돼 있어. 기본도. 다음 날 순자는 딸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어제 우진이가 어른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더라. 도대체 저 사람 뭐가 좋아서 결혼한 거니? 미연은 전화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는 원래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요. 순자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아예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 처가에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애를 쓰는 게 정상 아니겠어. 미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라니. 어떻게 이해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회사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잘 거래하던 업체 두 곳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 사정상 어렵다는 모호한 답변뿐이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그 업체들과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곳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만기되는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는 은행 지점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데요.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거래처가 끊기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준대.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에게 전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순의 회사가 어렵대. 큰일 났나 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거 다 사위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위 잘못 들여서 집안 망하네. 그 말은 곧 순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진이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재수가 없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쯤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에서였습니다.
전날에 우진과 미연이 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우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정리합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위가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도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그리고 왜 새벽에?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우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짧게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누구랑 통화했냐고, 무엇을 정리한다는 거냐고.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집을 나서고 순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밉상 사위, 대체 정체가 뭐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한 걸까? 우리 집이 망해가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고 새벽에 누군가와 통화하며 무언가를 정리한다고 하고.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우진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그냥 무심한 사람일 뿐일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회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금 회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소주병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카드값 납부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누가 선뜻 도와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했지만 회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걱정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태수의 형인 큰형과 동생, 그리고 처남까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그들은 회사 상황에 대해 물었고 태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진이 미연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한 인사만 하고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큰형이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서방, 자네 장인어른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뭔가 도와드릴 생각은 없나?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 말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처남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때가 아니라니, 그럼 언제가 때인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사위라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연이 남편을 감싸려 했지만 순자가 딸을 말렸습니다. 미연아, 내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미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지만 우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가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보통 사위라면 뛰어다니며 도와야지. 저 인간은 남일 보듯 하네. 역시 사위 잘못 들인 거야. 저런 놈이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과 미연이 돌아가려 할 때 순자가 우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우진은 돌아서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우리 집 망하는 거 안 보여. 장인어른이 매일 술만 드시고 나는 생활비 걱정에 잠도 못 자는데 사위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 자네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정말 우리 집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우진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무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결연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더 망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자는 더 화가 났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자네는 도대체 뭘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알기는 해. 우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순자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지. 우진과 미연은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지. 미안해.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끊겼던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가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 사정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계약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건지 물었지만 상대방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애매한 답변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본사에서 재심사를 거쳐 대출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이자율도 조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태수가 물었지만 지점장은 그저 본사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순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다음 날 친척 중 한 명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혹시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말로는 태수 형님 회사 관련해서 누군가 여기저기 발 벗고 뛰어다닌다던데. 순자는 그런 사람을 아는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남편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 친척 중에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태수의 친구들도 다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진.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저 사위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학벌도 별로, 직장도 중소기업, 인맥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도 계속 우진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칠 전 새벽에 들었던 그 통화 내용.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정리합니다. 순자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혹시 우진이가 요즘 뭐 하는지 아니?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요즘 우진 오빠가 밤늦게까지 일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줘요. 순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막혔던 자금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야. 갑자기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어.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그날 밤 순자는 또다시 우진의 방 앞을 지나가다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우진이 또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두 번째 거래처도 정리됐습니다. 이제 은행 쪽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우진이었습니다. 저 사위가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순자의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사위가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궁금증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거웠지만 궁금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정말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우진과 미연이 친정에서 묵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진이 태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이때다 싶어 우진이 묵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침대 옆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옷가지와 몇 가지 생활용품뿐.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 순자는 망설이다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태수의 회사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이름과 주요 인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재무팀장 마이너스 신뢰 가능, 영업부장 마이너스 주의 필요,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에는 회사의 재무 구조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매출 추이, 비용 구조, 부채 현황. 마치 전문 회계사가 작성한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순자는 회사 일을 잘 몰랐지만 이 자료가 얼마나 치밀한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에는 거래처 분석이 나왔습니다. 각 거래처의 담당자 이름, 연락처, 거래 규모, 그리고 최근 동향까지. 순자가 눈여겨본 것은 계약을 끊었던 두 업체에 대한 메모였습니다. 어업체 마이너스 외부 압력 있음, 실제 의사 아님. B업체 마이너스 재무 담당 변경, 재접근 가능.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위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심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험인물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순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태수의 오랜 친구이자 먼 친척벌 되는 사람, 박철호. 그 이름 옆에는 빨간 펜으로 여러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후 인물 가능성 높음, 거래처 이탈 시점과 박철호 접촉 시점 일치, 차명 계좌 의심,
추가 조사 필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철호는 태수의 대학 동기이자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그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회생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단계별 전략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거래처 관계 회복, 2단계 금융기관 신뢰 구축, 3단계 배후 인물 색출 및 대응.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상 소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위가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치밀하게 우리 집안을 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을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순자는 당황해서 수첩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연은 어머니 손에 든 수첩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우진 오빠 거예요.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그냥 정리하다가. 미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는 말은 없어도 항상 우리 집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밤마다 저 수첩 보면서 뭔가 계획 세우는 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진 오빠는 원래 그래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순자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진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밉상이라고 무심하다고 우리 집 걱정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태수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김태수 사장님, 제가 최근 사장님 회사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태수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가 조사를 의뢰한 겁니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사위분께서 의뢰하셨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이가요? 순자도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역시 우진이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는 변호사와 이틀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여전히 우진을 무시했습니다. 주말에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태수야, 회사가 좀 나아진다니 다행이다. 역시 내 인복이야. 정서방 같은 사위 덕은 아니고. 다들 웃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 전날 밤 태수에게 박철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내일 시간 되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태수는 변호사 미팅이 있다고 했지만 박철호는 꼭 만나자고 고집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걸 보십시오.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박철호의 차명계좌 내역과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뒷거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을 배신한 사람은 바로 박철호입니다. 그가 뒤에서 거래처를 빼돌리고 은행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목적은 사장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려는 것입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니.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위분께서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에게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고 우리가 무시했던 사위가 유일하게 싸우고 있었다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우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우진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며칠 뒤 박철호가 태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철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요즘 회사가 좀 어렵다며.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어. 태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박철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를 내게 넘기는 거야. 물론 헐값에 넘기라는 게 아니라 합당한 가격을 주겠어. 그리고 너는 이사로 남아서 계속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순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박철호는 정말로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펼쳐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박철호는 조금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태수야,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회사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박철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형과 동생, 처남, 그리고 우진과 미영까지. 태수는 모두에게 박철호의 제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지키기 어려울 텐데. 그때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호를 믿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큰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박철호는 태수와 함께 3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야. 우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박철호의 차명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돈이 입금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진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박철호가 은행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김태수 회사 대출 연장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박철호 씨는 처음부터 장인어른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들고 헐값에 인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남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개자식이 30년 우정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철호 씨가 다른 회사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5년간 3개 회사를 같은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큰형이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범죄야. 사기 행각이라고. 우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박철호 씨를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말없던 사위가 무능해 보이던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진아,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니?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입니다. 장인어른 회사에 이상한 낌새가 보여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자네를 오해했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일어나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틀 뒤 태수와 우진은 박철호를 불러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박철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수야, 결정했어. 우리 계약서 쓰자. 태수는 침묵했습니다. 대신 우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철호 씨,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박철호는 무심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명계좌 내역과 녹취록이었습니다. 박철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우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석 달간 해온 일들의 증거입니다. 거래처 빼돌리기, 은행 압력 넣기,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철호는 우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설치냐? 우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박철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호야, 난 자네를 친구라고 믿었네. 30년을. 근데 자네는 날 이용만 했구나. 박철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철호 씨, 자진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하신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박철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태수는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낸 건가?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재무 자료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처가 끊긴 시점들이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형이 우진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한테 미안하네. 그동안 무시하고 얕잡아봤어.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고 우리가 무시했던 사위가 유일하게 싸우고 있었다니. 미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날 밤 순자는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정말 미안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순자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정말 망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호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빼돌렸던 거래처들은 다시 태수의 회사로 돌아왔고 은행도 정상적인 대출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는 않았지만 더 신중하고 성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순간에 누가 옆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자 역시 변했습니다. 우진에게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정성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챙기고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주말 친척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되고 새로운 거래처까지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형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서방, 그때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고맙네. 처남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자영회사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한 거예요. 우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무시나 무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조용한 태도 속에 담긴 신중함과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서방, 자네 대체 무슨 일 하는 건가? 어떻게 그런 조사를 다 할 수 있었지?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계 컨설팅 일을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기업 재무 분석이 주 업무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직업이 실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재무 구조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구나. 태수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앞으로 우리 회사 재무 고문을 맡아주게. 물론 제대로 된 보수를 주겠네. 우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끼리 그런 건.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해야 하는 거야. 미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처음 우진을 집에 데려왔을 때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진이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었다면 이제는 가족들 한가운데 자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진에게 이것저것 물었고 우진은 짧지만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우진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들어줘. 나는 너를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학벌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인데 그걸 못 봤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질 때,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너만 혼자 싸웠잖아. 아무 말 없이. 순자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우리 집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우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한 겁니다. 어머님.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우진을 아들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태수도 합류했습니다. 우진아, 자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네.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진이 맨 끝에 서 있었다면 이번에는 한가운데 섰습니다.
태수와 순자 바로 옆에 플래시가 터지고 모두가 활짝 웃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임직원들이 모두 모였고 태수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제 사위 덕분입니다. 태수는 우진을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우진이는 말수는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서 있어준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진은 어색해하면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달 뒤 우진의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여준 전문성이 알려져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진의 상사는 우진에게 승진을 제안했습니다. 우진은 감사하다며 받아들였습니다. 미연은 남편이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웃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해 설날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1년 전 제삿날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척들은 우진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했고 우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큰형이 물었습니다. 정서방, 요즘 경제가 어떤가? 투자할 만한 데가 있을까? 우진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식사 시간, 우진은 더 이상 구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상석 바로 옆 태수와 순자 사이에 자리했습니다. 그 자리는 가족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앉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우진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우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많이 먹어. 우진은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도 우진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우리 사위 건강 챙기면서 일해.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떠날 때 모두가 우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진아, 올해도 잘 부탁하네. 우진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기분 어때?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미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좋아. 며칠 뒤 순자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자야, 사위 이야기 좀 해봐.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정말 대단해. 말은 없어도 속은 깊은 사람이야.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위 어디서 구하니?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못 알아봤어.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집 귀인이더라고. 그날 밤 순자는 우진과 미연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 다른 건 이제 우진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태수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순자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밉상이라고만 생각했던 사위. 무심하고 냉정하다고만 여겼던 그 사람. 알고 보니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순자도 우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위를 만난 것 같다고. 밉상 사위라 불리던 사람이 사실은 그 집안의 진짜 귀인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벌, 직장, 말솜씨.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밉상 사위라 불리던 정우진. 말은 없었지만 가족이 무너질 때 홀로 싸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받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짜 귀인은 화려한 말이 아닌 진심 어린 행동으로, 당장의 인정이 아닌 긴 호흡의 헌신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가족이니까 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곁에도 혹시 알아보지 못한 귀인이 있지 않나요? 말없이 당신을 지키는 누군가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말이 아닌 행동을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짜 귀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밉상이던 사위가 알고 봤더니 귀인이었습니다.